건망증이나 다리나 허리의 불편함을 일일이 변명하지 않을 것. 변명하는 것은 매사에 주의를 잘 기울이는 노인들에게 흔하나 그것이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일이다. 잘 잊어버리거나 다리나 허리의 부자유스러움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당하게 잊어버리고 당당히 부자유스럽게 행동하면 그만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증상들이 너무 심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장소에는 나가지 않을 정도의 예의는 차릴 줄 아는 것이 좋다. 현대생활에서 예를 들면 다리, 허리가 불편한 사람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생각 외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나 사람이 붐비는 도시에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을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런 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2배, 3배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늙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탐복하게 되는 법이다. 가능하다면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는다. 만일 당뇨가 있다면 당뇨병에 관한 책을 스스로 읽어 병에 대한 초보자 나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식이요법이 있으면 스스로 병에 알맞은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다. 나는 50세를 넘어서부터 초보자용, 전문가용의 한방이나 정체, 요법, 침구, 지압 등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다. 그렇지만 머리가 맑아져 독서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에는 개통이 선 본격적인 책을 읽기로 했다. 언젠가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끝까지 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한방의 지식이었다. 급성 질환에서는 서양의학,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는 한방이라는 구분은 있으나 한방을 이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떠한 양약도 먹지 않게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남에게만 맡겨두면 결과가 참담해지기도 했다. 내가 40대 후반에 다른 사람보다 백내장이 급격히 심해지자 누군가가 팔묘하니 백내장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눈이 보였으면 하는 일념으로 몇 개월 동안 정성껏 그 약을 먹었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야 안 것이지만 그 약은 나의 체질에 하나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백내장은 수술 덕분에 극적으로 좋아졌지만 다음 차례는 무릎이었다. 무릎이 부어 통증이 컸다. 어머니에게도 같은 증상이 있었다. 나는 정형외과에서 노인성 관절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라며 은근히 단념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투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다도의 자리에 초대되는 정도라면 나는 다도에 소양이 없으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라며 정좌하지 않아도 될 듯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지중해 연안의 문화나 성 파울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차로 움직일 경우 나는 취사를 맡곤 하였다. 바닥에 널려있는 가방에서 필요한 조리 용구를 찾는다든가 재료를 꺼낸다든가 남아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일들은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다칠까봐 조바심을 낸다거나 하면 도저히 그런 원정의 요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릎을 내 힘으로 고치고 싶었다. 한방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스스로도 저혈압과 냉증으로 왠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약을 써보려고 마음먹었다. 그 이전에도 목이 아픈 것이 낫지 않아서 한의사로부터 약을 조제해 먹은 적이 있었다. 그 약은 매일 약탕기로 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약 다리는 일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 해도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여 식구들에겐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약도 먹기가 굉장히 고약했다. 나처럼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에게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함이라는 조건이 필수이다.
나는 그 후부터 다려야만 하는 약은 단념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중에서 엑기스를 정제해서 팔고 있는 것을 사 먹는다. 물론 약은 다려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어쩌겠는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문득 아무런 통증도 없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기초약제엔 개지 복령환이라는 우열된 피를 움직이게 하는 약을 복용했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그로 인해 좀처럼 낫지 않는다고 했던 노인성 관절 변형의 자각 증상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 몸의 극히 미세한 습성은 자신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후로 한방약의 기본 원리를 읽고 하나하나 약초의 특성이나 조제의 원리 같은 것을 공부했다. 지금 내 옷장의 한 모퉁이는 한방약이 차지하고 있고 그때그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약을 복용한다. 물론 나는 자격이 없으므로 남에게 권할 수는 없다. 개지복령환이라는 약을 밝혀놓은 것은 이 약만은 상당히 폭넓게 어떤 체질의 사람도 복용이 가능하도록 순하고 기초적인 약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계속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약도, 또 그것 한 가지만으로는 독이 되는 약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잘 알고 자신의 체질에 맞추어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도 복용하고 싶은지 어떤지가 한약방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언이다. 초보자가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독학으로 했다. 하룻밤에 5분씩 몇 년 동안이나 시간을 내어 읽었다. 책을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떤 한방약의 해설서를 읽어야 좋을지도 내 스스로 찾아냈다. 사람에 따라 도달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시간은 충분하므로 이런 독학에 시간을 쪼개 쓰는 것도 시간 이용을 잘하는 방법이다. 건강기구, 약 등을 타인에게 무턱대고 권하지 말 것.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건강기구든 한방약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부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편이다. 의료에는 생각지 못한 새끼리 있는 것이라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치료법이 오히려 만성병에 잘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권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못 된다. 상대방이 선의해서 하는 말인 만큼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상당히 값비싼 건강기구 등을 사게 되는데 곧 사용치 않게 되어 놓아둘 장소 때문에 곤란한 지경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얘기를 하는 것은 좋으나 결코 집요하게 강권해서는 안 된다. 배설 문제에 너무 신경질적이 되지 말 것. 생리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노년이 되면 배설 기능의 좋고 나쁨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둔감하든가 신경질적이든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 하는 것은 결코 의학적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단지 얼마 동안 변비가 지속되면 안 되는지는 각자가 자신의 체질이나 상식적인 지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이나 열흘 또는 반달 이상 방치해서 어쩔 도리가 없게 되는 것도 곤란한 것이지만 하루 동안 없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노년에 한가하여 달리 생각할 것이 없어져 버린 생활의 정신적 빈곤을 나타내는 것이다. 배설에 관한 관심은 거의 대부분이 심리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학자 가이바라 에키켄의 양생운이라는 책은 노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잘 표현한 책이다. 병이 나면 우선 식이요법을 하고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약을 사용하라 든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좋으나 자꾸 누워서는 안 된다는 등 매우 세심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생리작용에 대해서는 대변은 보지 않아도 큰 해는 없으나 소변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대범하고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는 몸에 이상이 생긴 것. 어느 날 갑자기 쉽게 피로해졌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벼랑간 세상이 암담하게 느껴진다든지 화를 잘 내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혈압에 이상이 있든가 동맥경화가 원인이든가 한다. 그렇지만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면 점점 더 화를 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상태로 간단히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격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상시 늘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의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성격은 결코 고쳐지지 않지만 후천적으로 즉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것은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비교적 쉽게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울병이 생겼을 때 혈압이 몹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러시아어의 혼잡한 시간대에는 이동하지 말 것. 노인이 러시아어의 혼잡한 시간에 차를 타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백화점의 세일 매장, 유원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다치기 쉽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천천히 잘 따져보면 어떤 장소이건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시간이 있는 법이다. 짐을 들고 다니지 말 것.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 노인이 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동행자가 없으면 자신이 피곤해지고 동행자가 있는 경우엔 참아 볼 수 없어 좀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그 점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짐을 들고 다니는 노인도 있다. 노인이라고 해서 여행지에서 물건을 일절 사면 안 된다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오히려 차별하는 거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직 이른 무렵부터 짐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노화는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나타난다. 걷는 속도부터 느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치아가 먼저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 나는 다리도 민첩하고 치아도 건강했지만 일찌감치 짐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젊었을 때에는 나도 여행지에서 물건을 잘 샀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욕심내서 산 것은 호쿠리쿠에서 겨울 방어 한 마리를 사서 손질하여 40조각 정도로 토막친 것을 도쿄까지 갖고 온 일이다. 그런 정도로 나는 먹는 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점차로 손가방까지 가벼운 것을 들게 되었다. 방어를 한 마리 사서 돌아오는 일 등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하기야 최근에는 택배나 냉동 택배라는 것이 있어서 방어를 사고 싶으면 냉동 택배로 배달시키면 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남의 호의에 의지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짜로 해주는 사람에 의존하려는 노인의 치사한 근성이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신이 짐을 들 수 없게 되면 단념해야 한다. 또한 그 정도로 토산품을 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외출할 때 자신보다 훨씬 젊은이를 고용하여 자신의 짐을 들어주게끔 하면 된다. 그래야만 누구에게도 떳떳해질 수 있다. 식사 방법의 주의와 배려를. 찰떡이 목구멍에 걸려 죽는 것은 오래 고통받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나쁜 죽음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놀랄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은 주의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나 자신도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큰 알약, 비프스테이크, 오징어 회 등이 젊었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오징어회가 목구멍에 걸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 후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 이 경우 재료를 작게 썰어 조리하면 된다. 고기류는 나이프로 잘라 먹고 마비 등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는 조리용 가위로 잘게 썰어 먹으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눈깔 사탕이다. 지난번 양로원에서도 겉이 반들반들한 사탕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 틀리 없이 잇몸 사이로 알사탕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기도로 훌렁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네모난 사탕이라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급하게 먹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일이 적어졌으므로 식사는 천천히 해야 한다. 시력, 청력 등이 저하되면 일각이라도 빨리 손을 쓸 것. 어차피 노인이니까 낫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노인이 되어 다리가 불편해져도 눈이 좋은 노인은 독서나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다. 눈도 사용하지 않으면 폐화되기 쉬울 것이므로 독서를 위해 밝은 전기 스탠드를 갖추고 확대경을 사용하여 눈의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독서나 텔레비전만큼 돈이 안 드는 훌륭한 오락은 없다. 또 노인의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체념해버리는 것 같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말도 있으나 청력이 나쁘면 우선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에서 처지게 된다. 대화가 종잡을 수 없게 된다든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므로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가 번거롭게 되고 만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극이 적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화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내가 아는 노인 한 분은 주위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한탄하곤 한다. 그녀에게 대화란 언제부터인지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대화란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청력을 잃는 것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청기나 안경에는 예산이 부족해도 무리해서라도 돈을 쓸 필요가 있다. 자식들도 과자나 방석을 선물하는 것보다 이런 것에 마음을 쓰는 편이 좋다. 만약 시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력이 괜찮을 때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시 읽고 싶은 책 등을 스스로 테이프에 녹음해 놓는 것도 유익한 시도이리라. 입냄새, 몸냄새에 신경을 쓸 것. 노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 몸 냄새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노인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다. 특히 입냄새 나는 것을 알려주는 친구를 갖는 일도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간단히 말할 수 있어도 너 입냄새 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배우자가 말해주면 제일 좋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나이 들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거나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쩐 일인지 입냄새 나는 것에 신경이 쓰였는데 반년 후에 위암으로 입원한 사람도 있었다. 그때 내가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 후에 후회한 적도 있으나 입냄새가 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위한 적도 있었다. 자신이 잘 알 수 없는 입냄새만은 서로 알려주는 약속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인의 짙은 화장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고는 하나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은 노인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생활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만일 건강이 허락한다면 노인은 매일 목욕을 하고 늘 피부를 청결히 하고 낡았더라도 잘 세탁한 옷을 입어야 좋다.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향수는 퍽 애교스럽고 괜찮은 것이다. 산뜻하고 깔끔한 노인의 주위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활도 생동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주 씻을 것. 나이 들면 불결한 것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시력, 후각이 쇠퇴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으나
침구, 셔츠, 잠옷 등도 더러운 것을 태연스레 착용하는 사람이 있다. 세탁기가 있어도 내놓지 않는 것이다.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주위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그러므로 내의는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침구나 잠옷 등은 날을 정해서 더럽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탁해야 한다. 노인이 지저분해 보일 때 실제로 불결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화장실 사용 시 문을 꼭 닫고 잠글 것. 화장실은 문을 꼭 닫고 사용한다. 무릎은 똑바로 가지런히 놓고 의자에 앉는다. 이 두 가지도 노화의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주는 것들이다. 어쩐 일인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완전히 닫고 잠그는 이런 것들조차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는 것 같다. 노인이니까 열어둔 채로 용변을 봐도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으나 문제는 그러한 정신상의 해이와 세상 사람에 대한 배려의 결여이다. 화장실에 들어가 단정치 못하게 되는 노화 현상 이전에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을 가지런히 붙이지 못하는 징조가 나타난다. 뚱뚱해서 자연히 무릎이 벌어지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치지만 이것도 실은 20대부터 나타나는 노화 현상의 하나이다. 일생 동안 몸가짐과 차림새를 단정히 할 것.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젊어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다. 화사한 기모노를 입어도 잘 어울리며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늙지 않는 약을 몰래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할 정도였다. 그분은 쌀알 같은 것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한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고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나는 밥을 좋아하므로 그런 미영 비결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과 우연히 온천에 다녀온 적이 있는 내 친구가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 아름다운 노인이 매일 1시간 정도 공들여 화장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 그랬었구나. 나는 납득이 갔다. 결국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처녀 때부터 일찍이 화장대란 것을 가진 적이 없었던 나는, 즉, 앉아서 화장한 적이 없는 나에게는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할 일이리라. 나이 들어서도 화장 안 한 맨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 그것이 최고로 이상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화장하는 것이 볼성사납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어울리지 않는 화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 무신경하게 가꾸지 않는 쪽이 훨씬 더 보기 싫은 경우가 많다. 언젠가 나는 어느 지방의 인류 호텔에서 야만인 같은 단체를 만난 적이 있다. 기모노 전시회를 보러 온 여자 노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기모노 가게에서 준 식권으로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녀들 중 일부는 어찌된 연유인지 호텔 식당을 맨발로 걸어 들어왔다. 나 자신도 여름철에는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할 입장은 못 되지만 양장 차림으로 호텔 식당에 맨발로 들어오는 10여 명의 여자들을 보고 있노라니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에 온 이방인의 놀라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감각으로 기모노를 사입고 뽐낼 참인지 노인이 되면 옷차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고 복장을 아무렇게나 입기 시작하면 마음이 해이해져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는가 보다. 비교적 젊었을 때부터 여자는 양말을 단정히 신고 내의도 잘 갖춰 입고 외출할 때는 액세서리 등을 잘 챙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모노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옷깃을 단정히 하고 옷자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띠를 낮게 매고 새하얀 버선을 신고 등을 쭉 펴고 있어야 한다. 단정치 못한 복장을 하면 편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굳이 흐트러뜨리지 않아도 자연히 옷 매무새는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흐트러진다. 그러니 이전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좋으리라.
자신의 용모가 허술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만큼 남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젊었을 때 미인이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갱년기를 지나 미모의 쇠락을 느끼게 되면 갑자기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40세를 넘기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지만 나는 그러한 의견에는 반대이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물론 증오나 질투의 감정은 인간을 모질고 험악하게 하므로 그런 감정이 없어져야 비로소 온화한 표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삭막하고 메마른 표정을 짓게 되는 상태에도 처하게 된다. 인간의 얼굴은 미인이어도 아름답지만 못생겼더라도 아름다운 것이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 그 당사자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여배우 같은 사람은 별개이지만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젊었을 때 그다지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현재가 추악한 것도 아니다. 정말로 보기 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성형수술을 받아도 좋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신변 소품은 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것. 소위 말하는 지저분하다든가 꾀지지하다는 표현은 노인 자신의 심신의 상태와는 별도로 신변의 변화가 적어지면서 정체된 느낌을 줄 때 자주 쓴다. 노인이 되면 옷도 줄어들지 않는다. 때도 덜 타게 되므로 그다지 세탁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회생활에서부터 집안으로 들어앉게 되어 받는 물건도 적어지고 손님을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할 필요도 적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위의 물건들은 전부가 고색, 창연한 그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된다. 앞으로 반세기를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이해가 가며 언제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므로 돈은 가급적 쓰지 않겠다는 논리도 이해가 가지만 작은 물건들을 조금씩 새로 장만하는 것을 스스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쁜 타올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하는 할머니는 어딘지 생활이 화사하다. 칫솔, 방석 커버, 베개잇, 실내화, 재떨이, 빛 같은 물건은 별로 비싸지도 않다. 약간 비싸더라도 새 것을 장만하면 같은 방이라도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주 버릴 것. 우리 몸의 세포도 그러하듯이 낡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이 미적으로 정연하고 활동적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단순한 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깔끔하지 못한 사람의 방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온갖 불필요한 물건이 생활의 공간을 점령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버리는 것에 용기를 필요로 한다.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그러나 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귀찮아서 있는 물건을 그대로 두기 쉽다. 좁은 아파트에 젊은 세대와 같이 살면서 자신 소유에 사용치 않는 모든 물건을 벽장 속에 꽉꽉 채워놓아서 골칫거리로 취급당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한번 모조리 버려버리면 어떨까? 물건을 버리면 집안에 새로운 공기가 많아지게 된다. 그것이 인간을 젊게 변화시킨다. 특히 전시의 청장년 시대를 보낸 사람들은 아깝다거나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포장지, 병, 상자 등을 쌓아둔다. 또한 버리는 작업이 쌓아두는 것보다 힘들어서 자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집안에 몇 년 동안 쌓아둔 낡은 물건을 처분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일반적으로 물건은 한 개 사면 한 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를 새로 챙기면 헛 물건 하나는 버려야 한다. 좁은 면적에 살아가는 서민 생활에서는 그것이 도리인 것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건을 줄여나갈 것.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모노가 수십 벌 남아있어 애를 먹는 자식도 많이 있다. 옛날 사람들과는 달리 요즘은 외출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기모노를 별로 입지 않기 때문이다. 일기나 사진 등 자식이 꼭 남겨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즈음부터는 조금씩 처분해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은 나에게도 대단히 어렵다. 옷은 더 이상 사지 않으려 하고 그릇 등도 손님용으로 장만해 놓은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척척 쓰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더 이상은 사지 않으려 마음먹고 있으나 여행 가서 멋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또 금세 사고 싶어진다. 이런 부질없는 욕심은 미련 없이 단념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금욕적이 되면 살아가는 의욕이 꺾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은 마음속 깊이 명심해 두는 것이 좋다. 이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목표이지만 내가 나의 사진을 남긴다고 하면 한 50장 정도만을 남기고 싶다.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을 태워버렸다. 나에게는 숙부, 숙모가 정다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결혼사진도 태워버렸다. 나의 아이들의 시대가 되면 생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의 일에 거의 흥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점에서 나의 어머니는 훌륭하게 처리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미 몸이 부자유스럽게 되어 외출도 불가능하게 된 것을 당신이 느끼신 것인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옷에서부터 새 신발, 손가방, 반지까지 전부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신발은 두 켤레만 병원에 갈 때를 위해 남겨두었다. 옷은 당신이 만드신 모직으로 된 편안한 외출복 몇 벌 정도였다. 정장은 두 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두 벌은 내가 어머니를 위해 오키나와에서 사온 명주옷으로 이것은 나중에 내가 입을 것이니까 남에게 주면 안 돼요라며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약속을 잘도 기억하셔서 나중에 키가 큰 나도 충분히 입을 수 있도록 길이를 길게 재단하셔서 일단은 당신의 옷으로 생각하셨으나 결국 그 옷을 입으신 적은 없으셨다. 어머니는 다다미 6장 정도 넓이, 부엌과 목욕탕, 화장실이 딸린 방에 계셨으나 유품을 처분하는 데는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용치 않았던 종이 기저귀, 휠체어 등도 전부 기증했다. 그리고 나니 단지 상큼한 햇살만이 텅 빈 방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비자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다. 어머니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머니의 생활을 보살피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다. 83세 일이었다. 재산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남기게 되면 후에 남아있는 유족들은 번거롭고 힘이 든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최대의 자식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